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70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원래 잘 안 나오던 문제가 좀 나왔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요. 제가 보통 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답이 나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그 다른 것들은 이번 시간에 좀 빼고요.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제는 되게 평이하죠.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랬는데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는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차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기 때 청동을 쓰면서부터 이제 소유자들은 계급이 될 것이고 또 이제는 생산물도 먹고 남는 게 생겨요. 잉여 생산물을 소유한 자들 지배층이 되겠죠. 그래서 계급이 출현했던 건 청동기 시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 해당하는 나라의 특산물이 당공, 과마, 반어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 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단과반, 종합반 말고 단과반. 그렇다면 이거는 동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동해와 관련돼서는 무천 또는 조개온, 책화 이런 것들이 답이 되죠. 자, 답은 그래서 3번 무천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왕이 문주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주는 백제 5세기에 바로 이 문주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왕은 계로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5세기 백제는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때 누구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었어요? 장수왕. 장수왕이 워낙 오래 통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왕이 바뀌는데도 그쪽은 이제 왕이 장수왕인 거예요. 자,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어 이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로왕 같은 경우는 장수왕을 견제해보고자 부기에 편지도 보냈지만 결국은 장수왕이 보낸 승려 도림에 꾀임에 빠져서 괜히 나라에 쓸데없는 많은 공사를 벌이다가 국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장수왕의 침을 받아서 피살됐죠. 여기 보시면 고구려의 대로라고 했으니까 고위직들이죠.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수도가 함락당하고 왕은 피살되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상황은 이건 거고 그다음 이제 문주왕까지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문주왕 때 웅진천도가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동성왕 때 나제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거죠. 그래서 동성왕은 신라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시켰다가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쉽게 푸실 것 같아요. 요거는 바로 앞에 있었던 문제와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죠. 4세기 때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투 과정 속에 사망을 했고요. 왕이 사망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고려의 왕이 된 사람이 소수리망. 당장 복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율령반표, 태학 설립, 그리고 불교 수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전지는 이게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보통 이제 삼국, 물론 당연히 여기 가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일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북조, 남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위쪽에 있었던 또 많은 나라들이 전진, 또 뭐 후연,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만 그냥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이니까 때로는 교류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전진은 중국 북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5번 문제. 얘가 별표감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출제가 거의 안 됐던 주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도교 관련된 주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역사상 도교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 선지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조선시대 때 조광조가 중종을 설득해서 소격서라고 하는 이 도교 기관 없애버리게 하죠. 그때 이후로 이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위로 가보시면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는 도교 관련된 문화유산도 남아있는데 그게 사신도. 도교에서 말하는 네 방의 수신이 사신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도교는 딱 어느 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 속에 있는 저 신선처럼 살고 싶어. 늙어도 안 아프고 싶어.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선 사상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을 벽돌로 표현한 거고요.
금동 대향로 같은 경우는 이 향로에 아래쪽이 몸통이 위쪽이 뚜껑이잖아요. 여기 보면 막 산 표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 산을 표현한 겁니다. 되셨어요? 무령왕릉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너덜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무령왕릉의 무덤이다 이런 것도 적혀 있으면서 땅의 신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걸 이제 매직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도교가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도교 문제가 너무 낯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더 낯선 거 바로 뭐냐? 답이었어요. 갑자기 연계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뭘까 싶은데 바로 앞에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고려님이 4세기 소스리망 때 불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막 불교를 융성시켰고 많은 귀족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은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방금 봤다시피 그 귀족들과 연동되어 있는 게 불교이다 보니 연개소문은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즉 불교도 같이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응 구조로서 도교를 장려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교가 융성하다 보니까 고구려 곳곳에도 사찰이 되게 많은데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사찰 같은 그런 기관이 없는 건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당나라에서 그 도교 쪽 종교인들을 도사님이라고 하거든요. 도사님 초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사찰 좀 비워줘. 이렇게 쫓아버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기거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선지도 그렇고 낯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6번 승려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승려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1심 사상과 화쟁 사상이라고 하면 통일신라 때의 원효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전방위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각종 해설서도 편찬을 하셨고요. 이것저것 내가 많은 불교 이론을 공부해봤는데 결국 부처님 말씀은 큰 틀에서는 하나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종파 대립하지 말고 하나의 불교를 지향해보자. 통합하자. 라면서 화장사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효가 보이고 있는 학생, 공부하는 승려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3번 같은 경우는 대중에게 불교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해가 만든 것이 답이 되었죠. 7번에 갑니다. 가국가. 발에는 이제 매회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건 일단 너무 쉽게 발에는 일단 대종이 건국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에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발의 중앙기구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이 나와요 그랬는데 어머 이번 선지는 지방행정제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능검 시험 문제에서요. 지방행정제도가 나왔을 때 명칭을 기억해 준다 그러면 요 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중에서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수도가 5군데. 상경을 물론 제일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4군데가 더 있어서 5경인 거고요. 되게 넓었던 그 지역을 15개로 구분합니다. 이걸 15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자, 우리 당나라까지 유학 갔다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육두품 출신들이 많이 갔다 왔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활약했었던 육두품 하면 요 세 분은 꼭 기억해야 되죠. 근데 워낙 많은 이름을 들어봐서 채치원은 괜찮은데 그렇다면 채치원의 글은 무엇이 있을까? 요렇게 했을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선지도 보면 헷갈린다 싶잖아요. 일단 채치원과 관련돼서는 요 4개 정도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격황소서. 자,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난을 일으켰거든요. 황소야, 너 빨리 항복해. 너 그러지 않으면 지하에 있는 귀신들도 더 잡아먹어 버릴걸?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짧고 굵어서 임팩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 개원필경은 채치원의 문집이고요. 제왕연대력은 역사서라고 보입니다. 해인사 묘 길상탑지인데요. 요거는 워낙 이 시기 때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해인사도 약탈할 뻔한 거예요. 그러니 해인사에 있는 승려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겠죠. 그들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9번입니다.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참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스토리텔링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선덕왕이 죽자라고 했기 때문에
선덕여왕 아니고요. 선덕왕인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신라 시대 구분할 때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는 성골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진골에서 왕을 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진골 안에서도 해공왕이 피살되면서부터 좀 상황이 달라지죠. 여기 선덕왕 나오는데 이선덕왕이 바로 이 선덕왕이에요. 자, 그런데 선덕왕이 사망했는데 아들이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음 왕 누가 하지?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낙점이 됐던 게 김주원입니다. 근데 여기 계속 나오는 게 김경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경신이 김주원을 몰아내고 죽인 건 아니에요. 몰아내고 본인이 왕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됐냐? 원성왕이 된 겁니다. 원성왕 하면 독서삼품가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선덕왕, 원성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위 교체 과정 속에서 이렇게도 왕이 되는 거야? 싶은 상황인 거죠. 신라 하대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해공왕 피살되고 난 다음에 라 상황이 될 거고요. 청해진이 설치가 됐다. 그럼 이제 장보고잖아요. 장보고는 헌덕왕 지나서 신무왕직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원창은 헌덕왕, 장보고는 흥덕왕에서 신무왕 이렇게 더 뒤로 빠질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제시하는 건 순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라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가볼게요. 10번은 워낙 그동안 많이 봤던 건데 좀 오랜만에 나온 느낌은 조금 들어요. 일단 견훤이 고려에 귀순했다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이죠. 자, 요 상황 자체가 935년이고요. 그 다음에 1, 2천 전투라고 하면 이건 936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보면 후백제 견훤이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나 그냥 고려 갈래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후백제의 신검이 이끄는 부대가 고려와 싸워서 결국 지면서 후백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중간에 들어갈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견훤마저도 고려 왕건이 받아줘? 그렇다면 당연히 신라 왕이 나도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신라가 투항합니다. 자, 신라 마지막은 경순왕이고요. 본명은 김부. 그가 투항하자 왕건은 어차피 당신이 신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으니 신라의 사심관이 되어서 그 적을 안정시켜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사심관 1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소가 나왔는데요.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던 거는 고려시대밖에 없으니까 이건 고려의 경제예요. 고려는 향부곡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한능검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그 시대, 해당하는 왕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잘 물어봐요. 그러면 고려 경제랑 관련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고려는 수도 개경에다가 정부가 쇼핑몰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쇼핑몰에 있는 상인들이 혹시라도 물가를 마음대로 올린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독시키려고 경시서 만들어둡니다. 요게 조선 초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고려만의 아주 독특한 모습하면 국가에서 상점을 직접 운영한 것도 있고요. 고려 최고의 무역항은 병난도예요. 토지제도 하면 역분전 그리고 전식과 요것도 나옵니다. 요거는 보통 이렇게 경제 상황 많이 물어보니까 좀 예외 상황으로 나머지 예상되는 답도 가져왔습니다. 자, 12번. 얘 문제 어려워요.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여기는 그냥 고려 승려 우리 기억해야 될 5분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백년결사라고 하는 건 전남 강진을 기반으로 해서 요새가 만든 불교 개혁단체예요. 그다음에 유불일치설,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가 유교와 불교는 그 근원 뿌리가 같은 거야. 우리 부처님이 다 중국에 내려보내서 공자에게 그 유학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해심입니다. 권수정의 결sam은 이렇게 냈어요. 요거는 진울이 한 거죠. 진울이. 너무 불교가 지금 세상에 이치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진데 그러지 말고 우리 참선도 하고 지혜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답이죠. 자, 4번에서 교간겸수 이거는 의천이고요. 보현시번가 노래를 만들어서 불교를 대중에게 설파하려고 했다. 균여입니다. 자, 5분 아셔야 되는데 5분이 다 나와서 이 문제 되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일단 요것만 보면 문제가 평이해요. 왜냐면 고려 왕들 중에서 자, 견문숙,
예인의 중에서 요 숙종시기 때는 의천과 윤간의 활동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건 쉬운데 이것 때문에 낯설다 너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분이었는데 수도 개경의 문벌 귀족들이 너무 기반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수도 한번 옮겨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궁궐을 지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숙종식에 관련돼서 나올 때 의천이나 윤간 쪽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윤간 때 윤간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별무만 창설했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간은 숙종 때는 별무만 창설하고요. 예종 때는 이걸 기반으로 동북구성까지 쌓은 건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자, 14번입니다. 14번에서는 정중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고려 무신정권 때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신정변, 무신정권 관련된 거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 그때는 뭔가 새로운 정부 조직이 있었겠네. 그게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시기 때 여러 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봉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나왔죠. 되나요? 자, 무신정권기 때 있었던 봉기는 성격이 나뉘어지죠. 조이총, 김보당 같은 경우는 무신정권 다도하자 이런 거고 요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 좀 더 그만 뜯어가. 만적은 우리 왜 노비만 맨날 이렇게 채찍 아래 시달려야 돼? 신분에서 벗어날 거야.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조이총은 무신타도를 외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에서 맨 위에 최후가 강화도로 옮기니 이렇게 했으니까 고려 대외 상황 안에서도 몽골과의 항전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 최후가 옮겨를 말합니다. 근데 몽골이 여러 차례 침입했는데 요거는 1차 침입 바로 직후 상황이에요. 옮긴 상황인 거고요. 여기 봤더니 진도에서 탐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누굴 얘기를 하냐면 삼별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대몽항쟁의 마지막에 삼별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간에 있었던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것과 관련된 상황이 나오면 되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인물이 김윤우가 되겠습니다. 2차 전투 때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지게 되면 박서 이름이 나오면 그건 어려워져요. 왜냐면 박서는 1차 때 귀주성을 지킨 사람이고 최후는 1차 끝나고 강화도 갔으니까. 하지만 이제 박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문제가 된 거죠. 자, 16번입니다. 사료는 되게 길게 나왔지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응방과 검령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원간섭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원간섭기 때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조직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중에서 응방이라는 건 매를 사육하는 기간. 매 키워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되셨어요? 검령구다 그러면 고려왕이랑 원나라 공주가 결혼했는데 이때 원나라 공주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검령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녀를 말하는 거예요. 원나라 간섭기 때 많은 여인들이 원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다. 이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아이고, 별이 먼저 나왔네요. 네, 이 17번 같은 경우는요. 왕자의 난으로 즉위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조선 초기 안에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은 태종인 거니까 이건 되게 쉬운데 선지가 이게 나왔어?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관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조선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3, 4 했을 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 중에 사관원이에요. 근데 이 사관원이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요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능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최근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얘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린다 진짜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얘보다는 선지 자체가 너무 낯설다. 네, 문화부 폐지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3사 중에 하나인 사관원을 아예 단체로 만들었다.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것은 태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세종, 문종, 단종 이랬으니까 조선 초기 때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가 계유정난 때 살해되었다. 자, 계유정난은 단종 즉위하고 1년 있다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때 일으킨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단종에 많은 측근들이 있었잖아요. 그 측근들을 숙청한 사건이 계유정난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종 최측근으로서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왕 시기 때 뭔가 업적들이 쌓여 있는 고위직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김종서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서는요, 여기서 홍문관 이렇게 나왔어요. 앞서 봤던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의 그 홍문관인데 이 홍문관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대로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한다. 그럼 세종이 집현을 만든 건 학술 연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공부에 청착지 안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싱크탱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얘들아 매일 책 공부하고 토론해서 정책 토론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싱크탱크이면서 왕과 학술 토론, 정책 토론까지 하는 곳이다. 그럼 언제 만들었냐? 세종만큼이나 학문 좋아했던 성종 때 만들었어요. 의외로 성종시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경국대전 말고요. 국조 오래의가 완성되었다는 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사실 성종시기 때 편찬된 책들은 뭐 동국여지승남, 동문선 막 진짜 많은데 이걸 매번마다 교체를 하면 한능검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몇 가지를 돌렸었는데 그때 은근히 국조 오래의가 많이 나옵니다. 국가의 큰 행사 5가지에 대한 예법을 다 정리를 한 건데 이게 결국은 법전은 경국대전, 나라 행사는 국조 오래의 이렇게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도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뭐 따로 내용 정리는 안 하고요. 여기 지금 조광조가 등장했잖아요. 조광조 같은 경우는 중종 때 등용된 사림이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워낙 이 사람이 깐깐해요. 원칙주의자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종 주변에 있었던 많은 공신들과 입장 차이도 있었고 솔직히 중종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소격서는 요사한 기관입니다. 없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격서는 앞에 봤던 것처럼 도교 기관이에요. 그래서 도교라고 하는 게 하늘신 땅신에게 조선의 안녕을 기원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쁠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광조 같은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아니요 저거 사입이에요 없애요 이러다 보니까 중종으로 질린다 너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 공신들이 주도하는 기묘사화 때 중종이 오케이 승인하노라 이렇게 해서 조광조를 유배 보내서 결국 숙청합니다. 자, 그러면 중종 살인파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 되겠죠. 이번 문제는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고경명과 조헌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전혀 느낌 안 와요. 물론 문제가 위치해 있는 이 21번 특성상 조선시대고 그럼 조선시대면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동안이면 혹시 나선 정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거는 찍어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3점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임진왜란 중에요. 관군을 이끄는 장소로서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의병장에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활동 지역은 원래 달랐어요. 고경명 같은 경우는 전라도 일대에서 의병을 이끄신 거고 조원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하셨는데 이 두 분들이 결국 금산 전투에서 돌아가셔요. 이 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전라도가 뚫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그 지역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또 하나 갈 수 있는 게요. 호서대지가 편안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후금이나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라서 이 북방 쪽 피해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충청 지역이 편안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뭔가 여기를 방어를 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은 여기 한양 밑으로는 안 내려갔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제 훈련 도감을 임진왜란 중에 설치했다. 요건 또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22번인데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찰 이름이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에서요. 우리나라에는 5층 탑은 많지만 목초탑은 딱 현재 하나 남아있어요. 보은에 가면 법주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되셨어요? 목탑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좀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한옥 건물인데 그가 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지붕 하나, 지붕 둘, 지붕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실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가 쭉 뚫려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거기 안에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영주에 가면 부석사가 있고 여기 무량수전이 정말 유명한 게 배을림 기둥. 뭐 일반적인 집 말고요. 조금 큰 사찰 건물이나 궁궐 같은 거 지을 때는요. 이게 뭐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도 이런 걸 위해서 두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려가시면 아래쪽 한 3분의 1쪽 살짝 굵어졌다가 내려와요. 그게 이제 배흘림 기둥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던 건축물들 중에는 이제 주신포 양식이 많죠. 극락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안동에 가면 봉정사가 있는데 되게 소박하게 생겼어요. 부석사도 오래됐지만 봉정사가 조금 더 오래돼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장경판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보관되어 있는 거 많이 아시죠? 그 팔만대장경 보관하려고 별도로 만든 건물이에요. 이게 장경판전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온도, 습도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그래서 곰팡이 안 쓰고 잘 보관이 돼 있어요.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불국사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의 답이 5번이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나머지 맞지 않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에 가볼게요. 자, 23번에서는 수치제도가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때 기억할 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원익의 건의로 광해군 때 처음 지정되었다.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현물로 내던 거 이제 쌀로 내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생각해 볼게. 그 쌀을 어디서 거둘 것인가? 선해청에서 걷습니다. 결작이 나오고 어장세육이 난데요. 요거는 균역법과 관련돼 있어요. 두 필씩 걷던 거 한 필로 걷는 거 백성 입장에 너무 좋지만 국가재정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자, 국가는 대동법을 통해서 이제 쌀로 걷어들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들을 등용시켜야 되겠죠? 기업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에서는 규장각 나왔고 이동무, 박자가 유득공동을 등용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정조고 정조 시기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수원한성이죠? 넘어갈게요. 25번에서는요. 아무리 내용이 긴다 하더라도 결국 첫 번째 줄에 있는 만상과 송상을 아시면 문제는 갑자기 너무 쉬워집니다. 자, 만상은 의주를 기반한 상인 집단이 되겠고요. 송상은 개성을 기반으로 한 상인 집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상인들은요. 다 사상이에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이 개인적으로 집단을 만든 거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인들이 등장한 건 조선 후기. 그럼 조선 후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병난도죠. 앞서서 고려 경제에서 이미 확인을 했죠. 자, 26번에서는 실학자가 나왔는데요. 실학자 안에서도 뭐 열하일기 나왔으면 이미 박지원인 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열하일기 같은 경우는 중국 청나라 방문한 경험들을 담고 있는데 요 분들 우리가 요즘엔 중상학파라고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야지 학생분들에게 설명이 좀 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보다 상고 문제에 관심 많았던 이분들은 청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갔다 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박지원은 열하일기라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 양반들을 비꼬는 소설 들어가 있어요. 양반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 뺄게요. 양반전만 기억해 주세요. 27번입니다. 자, 화가가 나왔는데요. 기왕이면 조선시대 화가를 전기 후기로 구분해 주세요. 일단 조선 전기는 안경과 강희안이 있고요. 조선 후기는 이분들이 있는데 굳이 못 갔을 때 요분들이 있잖아요. 요분들은 문인 화가예요. 성역 공부하면서 시도 짓고 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서는 그중에서 진경산수아니 아주 탁월했던 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안견, 김홍도, 신윤복 이런 분들은 직업 화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은 누구냐? 김홍도의 호가 단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단 김홍도 작품 하면은 왜 배경이 따로 없고요. 사람들만 나와요. 그래서 뭐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 아니면 씨름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서당 안에서 글 공부하는 사람. 배경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고 저런 표정 짓고 있었어?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 씨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8번입니다. 자, 매번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양헌수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병인 양요 때 양헌수는 이제 강화도에 몰래 진입을 해가지고요. 프랑스군을 격퇴했어요. 그 다음 이제 미국 배가 나왔고 어제연이라고 했으니까 신미 양요 때 어제연 부대가 활약한 걸 말하죠. 가운데 끼이는 건 오페레트 도굴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근데 물론 양헌수라는 이름 자체를 안 해오셨다. 그러면 이건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흥선대군 시기 때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실수는 없으셨길 바랄게요. 자, 29번입니다. 29번은 보빙사인 거니까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잖아요. 그럼 조약했으니까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에요. 개항기 때, 특히 초기 때 체결된 조약 중에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 미국과 조미소 총상조약, 청나라와 조청상면 수륙 무역장정, 일본과 다시 조일 통상장정. 순서와 내용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을 먼저 맺었지만 이때 우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관세를 몰라서 여기 관세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체결할 때는 관세 조항 넣습니다. 대신에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 준 게 있죠. 그게 바로 최국 대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데 최국 대우가 나와서 답이 1번이 됩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갑신정변 이거 너무 쉽고요. 그러면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체결된 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나온 거, 그건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성조약이 금방 나와서 문제가 평이했습니다. 자, 궁궐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조선의 5개 궁궐 안에서 여기 보면 러시아 공사관에서 어디로 거처를 옮긴 그랬으니까 고종은 경복궁에 있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고 1년 만에 덕수궁으로 갑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고종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덕수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덕수궁 같은 경우는 고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게 여기 보면 뭐 돈덕전이라든지 석조정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서구식 건축물들이 돈덕전, 중명전 이런 거가 여기 덕수궁에 많이 있는데 고종이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얼리 어답터였대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로서 일단 전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전기 관련된 시설을 좀 빨리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인 게 그만큼 그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양식 건축물, 이걸 양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덕수궁에 많이 설립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덕수궁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광복 직후에 제1차 미소공의가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습니다. 그거입니다. 자, 32번입니다. 의병 문제 같은 경우는 을미, 을사, 정미의병인데 여기 고종태위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1907년 상황인 거고요. 이때 정미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미년의 상황과 관련되었다. 정미의병입니다. 그럼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개편까지 해서 13도 창의군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그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제일 싫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느 시기에 볼 수 있는 이러려면 여기가 언젠데 이거를 개화기 안에서도 18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90년대 좀 그 정도는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경인선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이 철도 노선이 되는데 이게 1899년에 개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기 경부선, 경의선이 나오는데 이건 러일 전쟁 중에 경부, 경의가 요 두 개는 1905년, 6년 그때 많이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철도인지 들어서 시간이 완전 달라지죠? 그럼 적어도 이제 요거예요. 그럼 이때 뭐가 있었겠느냐를 봤을 때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있다가 막 사라진 거라든지 또 나중에 등장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한성사범학교가 나왔어요. 요 한성사범학교가 혹시 교육, 입국, 조서 때문에 나온 학교라는 거 아세요? 고정이 1895년에 제2차 가보개혁 추진하면서 이 선언을 해요. 앞으로 나라에서 이 신식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 알겠으니까 우리가 챙길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표하고 제일 먼저 초등학교 세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 시점상으로 보면 한성사범학교가 운영되면서 교사가 양성되고 있을 때 이게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죠? 네. 자, 34번 문제도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여기는 이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상하이, 하와이, 미국, 멕시코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지만 푸는 문제예요. 이게 전공자가 아닌 이상 너무 명칭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스토리텔링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외우면 까먹고 너무 힘들어요. 자, 이래서 이 문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어디에 있었느냐? 서간도 지역에 있었고요. 서간도 지역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 신민의 회원들이죠. 신민의 회원 중에서도 이회영 집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컨트롤하고 있었던 지역에 한국인들이 가서 해당 지역의 땅을 사고 한국인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세운다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방해라든지 이 따가운 시선, 불편한 지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신민의 회원들이 가서 이제 부지를 사고 마을을 조성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경학사라는 건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자치단체인 거고 신흥강성소는 그때 처음 만든 학교. 이 학교가 이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신흥무관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네. 경학사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어렵다 싶죠. 앞으로 이 표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면서 65회차부터는 한 번도 안 나온 처음 문제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되게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되게 평이하죠. 만세운동하면 이제 여기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하였으니까 1919년에 바로 그 3.1운동이고요. 10년을 참고라고 했으니까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일제의 그 통치를 참았다. 자, 그러면 이 운동과 관련된 여파라고 하면 일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통치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봤던 문제 스타일 중에 토지 조사 사업이 나왔으니까 10년을 생각하시면서 헌병 경찰 통치나 회사령 같은 거 나오면 좋아요. 이 헌병들이 이제 행사했던 권한 중에 한국인들을 그 자리에서 때릴 수 있도록 직결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한국인들에게만 매질을 허용합니다. 조선 태영령이 나와요. 자, 37번 같은 경우도 종교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해요 이랬는데요. 개화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주요 종교 중에 일단 유교 불교는 원래 아시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하나님 믿는 거고 원불교는 박중민 새로 만든 거고 대종교 천동교 안에서 천도교가 동학이죠. 그러면 한울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등장했다. 그럼 이거 대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다른 이름이 단군교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개천들 있잖아요. 우리 10월 3일 되면 국경일로 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대종교에서 시작한 것을 국가가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경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종교와 관련돼서는 이제 단군이 우리의 뿌리인 거고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 대종교 사람들이 무장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중강단이 조직 개편하면서 북로군정서, 이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38번은 이제 1920년대 상황인데, 이 1920년대에 특히 만주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자, 만주, 요 일대에서 벌어졌던 것 중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1920년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기쁨을 만끽했지만, 곧장 일본이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도 참변 이후로 독립운동가들이 조직 개편해서 저기 위로 올라가죠. 러시아, 나중에 소련이 되는 자유시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타격을 많이 입어서 자유시 참변. 이게 1921년. 올라갔다가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서 삼부를 조직하면서 재건에 들어가더라. 자,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여기 되고요. 나가 여기 되고요.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요. 돌아와서 삼부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부대를 탄압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일본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 옛날 청나라는 이제 이미 망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원래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얘네들도 통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일대는 군벌이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호족 같은 그냥 군인 세력들이 내가 여기 짱 먹어 이러면서 통치했던 이 세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일제는 이 지역인 이제 군벌과 협상을 한 거예요. 일제가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지 않을 터이니 니네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 잡아서 넘겨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게 이제 1925년에 체결이 되면서 만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되게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가 되죠. 순서는 가나 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 또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쵸? 여기 나온교,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아리랑, 우리 민족 최초의 영화인데, 이게 1926년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20년대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20년대 중반에 됐을 때, 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게 좀 여러 개 있어요.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다거나, 요 카프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답이 되는데, 문학가들 안에서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시선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게 이게 바로 카프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조선공산당이 야 우리도 순종 사망 때 만세 시위 한번 해볼까? 라면서 천독의 세력들과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는데 사전에 적발되면서 그게 이제 학생들 주도로 넘어가게 되고요. 정우의 선언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신간회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20년대 중반이 요 정도가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나온교의 아리랑이 1920년대 중반이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봐서 뭐 정리 안 할게요. 자, 이거니까 1930년대 말 이후 상황인 거죠. 조선 사상범 예방 고급령 4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일제가 생각했을 때 쟤는 불손한 애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인 범죄자로 평가가 돼가지고 내가 구금이 되는 겁니다. 1941년. 자, 41번 같은 경우는 대동단결 선언은 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도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독립운동할 때 한국 독립당이 일단 한국 독립당이란 이름으로 1930년에도 나오고 또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소왕이에요. 조소왕. 참고로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분들의 여러 가지 역할 안에 뭐 직접적으로 군부대를 이끄신 분도 계시고 의거 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교 쪽도 있고 여러 그 본인들이
뭐랄까, 두드러지는 그 활약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법학을 공부했다는 것에 기반해서 건국강령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좀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국강령에 들어가 있는 핵심 또 개념이 삼균류인 거 아시죠? 세 가지의 균등함을 추구한다. 그게 정치, 경제, 교육을 말합니다. 되셨나요? 네,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여기에 반영되었다. 자, 42번 선 이 문제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처음에 읽었을 때 맨홈 박사? 이분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거든요. 그래도 밑에 보시면 김구, 김규식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구, 김규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과 부주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48년에 50 총선거 앞두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남한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협상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남북 협상 상황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정부가 아니라 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요 위쪽이에요.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회담을 소집할 거고 남쪽 대표들이 선출되면 또 북쪽이 연락할 거고 이랬으니까 남쪽, 북쪽 이미 그러면 38도선은 그어진 상황인 거니까 광복 직후의 상황과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맨홈 박사가 바로 누구냐면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단장이에요. 인도 출신 단장이 되겠고요. 그 이제 김구와 김규식은 50 총선 가기 전에 우리가 북한 측이랑 해가지고 통일 정부 수립을 해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 편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소련 측에서 북한 쪽 들어오지 마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한 단독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요거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거는 총선거 이후에 국회 구성되기 전인 거니까 여기 마가 되겠네요.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43번 문제도 어려워요. 여기가 특히 이제 후반부, 개화기에서부터 이제 요 후반부 쪽이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은 게 너무 낯설어요. 물론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건 노태우 정부 때 유엔에 가입한 거, 남북기본 합의서 나온 거 그거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선지가 그래요. 바로 뭐냐? 77 특별선언. 얘가 답이 됐어요. 요 77 특별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에 발표한 건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언제냐면 1987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7년도에 6.29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해서 이제 88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77 특별선언이 나왔는데 우리가 노태우 정부 하면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북방 정책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교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77 특별선언은 이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를 가져보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 때 7사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약간 이건 이벤트성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전두환 정부 때도 이산가족 최초 상봉 이후에 딱히 또 그 다음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88 올림픽을 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일종의 갑자기 이런 게 났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이런 것들이 이 91년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아무 작업 없이 갑자기 동시가입입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출범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세계 정세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이나 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온 성과들이 91년도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있잖아요. 그것의 시작점 그걸 여기 77 특별선언으로 봐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뭔가 화해 분위기가 깔리기 시작하는 그 본격적인 분위기 요거예요. 중요하지만 잘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44번에서는 요거 가지고 풀어야 돼요.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 싸운다 이랬으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체결된 이 조약이구나. 이거 가지고 이승만 정부 상황이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진보당 사건이 나왔습니다. 헌법 헌법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요거는 조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으면 간선제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으면 간선제이죠. 우리 대통령 선출 방식을 보면 간직, 간직, 간직 해서 현재는 직선제인 거잖아요. 아시죠? 자, 그러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라고 했으니까 유신헌법에서 이제 간선제로 가는 거 그거 말하고요. 대통령 선거인단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 7년 단임제는 이게 전두환 정부 시기 때 나왔다. 팔자개헌 때예요. 이제 관련된 거 찾아봤더니 유신헌법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도 뭐 많이 봤던 거예요. 금융실명제 나왔고 국제통화기금에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이건 김영삼 정부 시기인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외환위기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그래도 이거는 평상시 좀 잘하다 싶은 거는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경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건 OECD 가입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뭐 나머지가 워낙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 문제는 어려워요.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거는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박정희 정부 때는 중학교 이제 무시험제 하면서 고등학교도 평준화를 만든 거, 교육 부분에서 이거 되게 크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호주제 폐지, 이거 노무현 정부 때 헌재에서 결정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지들을 봤을 때, 와, 이게 어느 정부 시기구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노무현 정부인지를 파악 못하면 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낯설고 어렵다. 거기다가 선지는 더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진짜 높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네. 과거 청산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만들어졌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하면서 혁신 도시들 지정했잖아요.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통사이지만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5번에서요. 구제도감이다, 구급도감이다. 그러면 이거는 고구려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얘는 죄송합니다. 고려 시대였었어요. 근데 사창제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곡식을 대여해 주는 건데 조선 때 세종이나 문종 때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고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황곡이 문제니까 사창으로 바꾸자 이러면서 나오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혀 시대가 맞지 않죠. 49번 문제는 이제 월드컵이 나왔고 이거 2002년이잖아요. 그럼 2002년 월드컵 때 누가 대통령이었는지는 거꾸로 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김대중 정부 때 우리 그 IMF로 빌려온 돈 다 갚잖아요. 그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 게 1998년이란 말이죠. 왜냐면 IMF로부터 돈 빌려오는 게 97이니까 그 다음 98년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 해가 2002년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났으니까 김대중 정부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김대중 정부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진 거. 이거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가나 위치를 찾아주는 건데 달굿벌, 빗골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서 뭐 이미 풀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달굿벌 잘 안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또 대구분들 섭섭해요. 네, 대구의 별칭이 달굿벌이죠. 2.28 민주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승만 정부 때 우리 3.15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 낌새가 이미 그전에도 있어서 대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일요일이면 그 후보자들 그 연설 장소에 가가지고 막 들었단 말인 거죠. 근데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고등학생들이 야당 후보자 연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학교 수업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게 2.28 민주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3.15 부정선거가 되면서 이제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자, 여기가 광주인 건 아시니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한 거 맞죠?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다. 야당 당사였던 신민당 당사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울에 있었겠죠? 이건 이제 광주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김조일 학생의 시신은 마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좀 저음도 가고 중간에 발음이 좀 나빴던 것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